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58이죠. 지금 이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큰 며느리가 정말 효부시네요. 20년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셨잖아요. 시어머님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요? 조문객들의 칭찬이 귓가에 맴돌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겁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를 바라보다가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었죠.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문을 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온몸을 닦아드리는 날들. 밤이면 2~3시간마다 깨어나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명절만 되면 두 시누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엄마 건강하시네.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어머니 손 한 번 잡고는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애들이 기다려라며 서둘러 떠나곤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친딸인데 바쁘겠지. 나라도 제대로 모셔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짐을 지운 것 같아.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제 곁에서 함께 어머니를 돌보지는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 누워있곤 했죠. 정말이지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제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든 시간이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누이들은 벌써 일어서서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새언니, 우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언니, 나도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새언니, 뒷정리 부탁해요.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는 휴대폰을 보며 나가는 그 뒷모습. 저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 될 줄은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문객들이 보내온 화환과 조화로 가득했고 저는 하루 종일 그것들을 정리하며 보냈죠. 손이 붓고 허리가 쑤셨지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시누이들도 오랜만에 함께 모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차를 내오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다 같이 앉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생전에 정리해 놓으신 거야. 오늘 다 같이 확인하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뜯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하셨어요. 통장은 혜진이와 수진이가 반씩 나눠 가져라.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은 아들 태수가 물려받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거주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내 금반지는 딸들이 하나씩 나눠 가져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그 금반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랑하시던 그 반지. 이건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던 바로 그 반지 말입니다.
그 반지가 제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설마 이럴 수가. 시누이들은 이미 금반지 이야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반지 진짜 예쁘지? 나 그거 끼고 싶었어. 나도 옛날부터 탐났었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이미 자기들 손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통장도, 집도, 금반지도, 그 어떤 것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을 오가고 밤잠을 설치며 돌봤던 그 시간들. 명절마다 3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던 그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가 다 챙겨줄 거잖아요. 새언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마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침묵할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요. 나는 대체 뭐였을까? 2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뭐였던 걸까? 시어머니의 금반지가 두 시누이 손에 끼워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반짝이는 금빛이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저 며느리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게 쓰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또다시 제가 혼자 모셔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유산 분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집에서 지내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 시누이 혜진 씨가 남편과 함께 집에 들렀어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이하시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혜진 씨가 소파에 앉으며 가볍게 차를 청했어요. 명령조도 아니고 부탁조도 아닌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찻잔을 꺼냈어요. 손님용 좋은 찻잔이었죠. 차를 우리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금반지를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목소리, 그리고 시아버지의 허락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주전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아가씨는 이미 금반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빛나는 금색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죠. 그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하는 모습, 작은 시누이와 통화하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 눈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그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끼고 계시던 그 반지. 손님이 오실 때마다 자랑하시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반지가 이제 시누이들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던 제게는 한 점 흙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제게 그 반지를 보이며 예쁘지 않냐고 물었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우 예쁘다는 말만 하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걸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걸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혜진 씨는 거실에서 금반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매일 끼고 다닐 거라는 말, 동생도 좋아할 거라는 말, 엄마가 딸들을 예뻐하셨다는 시아버지의 맞장구. 그 모든 대화가 부엌까지 고스란히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반찬을 차리면서도 그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친딸들은 좋겠네. 반지도 받고 통장도 받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말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가씨 손가락에 금반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반지가 반짝였어요. 국을 더 달라는 부탁, 김치를 더 달라는 부탁이 이어졌고 저는 일어나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 나는 며느리니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가 반지 가져간 걸 봤냐고 물으며 어머니가 딸들한테 주신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 점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였어요. 작은 아가씨 수진 씨도 집에 왔습니다. 역시나 금반지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수진 씨.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유명한 빵집 케이크를 사왔다며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수진 아가씨는 금방 금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금반지를 받아들자마자 바로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는다며 감탄하는 모습, 엄마가 자기 손 사이즈를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기뻐하는 모습, 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들은 저렇게 그리워하면 되지. 명절에 한 번씩 와서 얼굴 보고 반지 받아가면 끝이니까. 하지만 20년 동안 매일같이 돌봤던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조차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아가씨도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죠. 아가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다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칭찬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아가씨는 시아버지께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새언니 덕분이라고 새언니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고맙다는 말로만 끝이야? 금반지는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나한텐 고맙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친 수진 아가씨는 내일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저에게도 수고하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금반지를 낀 손을 흔들며 현관문을 나서는 그 모습, 마지막까지 그 반짝이는 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대가인가? 20년의 대가가 고작 이거야? 며칠 후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속상하지? 뭐가요? 어머니 유산. 당신 몫이 없어서.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딸들한테 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도 20년을 제가 모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왔죠. 나도 알아. 당신이 고생한 거. 근데 어쩌겠어? 이미 어머니가 정하신 거잖아. 그럼 전 뭐예요? 20년 동안 뭐였던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면 금반지 하나쯤은 저한테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가 딸들한테 주고 싶으셨던 거니까. 전 딸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니까 안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딸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물려줄 딸도 없잖아요. 우린 아들만 둘인데. 우리 부부는 아들만 둘 낳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늘 아쉬워했죠.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됐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 베개가 젖었어요.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라는 그 말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나 혜진이야.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새언니가 모시고 갈 수 있지? 네. 갑자기요? 응.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대. 내일 정형외과 예약 잡아놨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 사전 상의도 없었어요. 왜? 안 돼? 새언니 내일 뭐 약속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되잖아. 아버지 모시고 가죠. 나는 내일 회의 있어서 못 가거든. 동생도 바빠. 애들 학교 행사 있대. 혜진 씨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새언니가 제일 시간 여유 있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또 나야. 유산도 안 줬으면서 일은 나한테 다 시키는구나.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수고하라는 말과 함께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미안해, 일이 늦어져서라는 문자만 왔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반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시누이들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그 금빛이요.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내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점심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죠. 저녁 무렵 혜진 아가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병원 잘 다녀오셨냐는 물음과 함께 수고했다는 인사. 이모티콘까지 붙은 가벼운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죠. 이렇게 늙어가면서까지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만 박힌 제 손, 반지 하나 없는 손가락.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간병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편리하게 쓰는 일꾼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초에 재산을 물려줄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모티콘이 붙은 가벼운 문자 한 통으로 20년의 헌신이 정리되는 거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죠.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식사를 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약을 받아드셨어요. 마치 제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묻고는 오늘도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말만 남겼죠. 또 늦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시댁일을 저 혼자 떠맡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았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했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뺨은 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와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형광등 자국이 시야에 어른거렸습니다. 천장의 작은 금 하나가 점점 커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 균열처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답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답. 며느리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답 말이죠. 하지만 그 답이 싫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가씨였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시아버지 대학병원 검진이 있으니 제가 모시고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병원이었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약속 잡아둔 자리였죠.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볼 일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거절의 말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혜진 아가씨는 무슨 일이냐고, 중요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자 그건 다음에 만나면 된다며 아버지 검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당연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제 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혜진 아가씨나 수진 아가씨가 모시고 가면 안 되냐고 묻자 혜진 아가씨는 자기들은 회사 다녀서 시간을 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 아가씨는 평소에 잘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평소에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참았던 거예요.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혼자 다 했다는 것, 시누이들은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갔다는 것, 이제는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 그 모든 말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 아가씨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일도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냐고 물었죠.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혜진 아가씨는 자기들도 바빴고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 도와준 거라고 했어요. 도와줬다는 그 표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유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어머님 유산도, 금반지도, 통장도 다 시누이들이 가져갔다는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혜진 아가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며 돈 때문에 화난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의 문제예요. 20년 동안 제가 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요. 혜진 아가씨는 항상 고맙다고 했다며 새언니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전부였죠. 금반지는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준 거라며 시어머니 뜻이 그러셨는데 어쩌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간병도 아가씨들이 하세요. 전 이제 못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혜진 아가씨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못한다고요.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혜진 아가씨가 제정신이냐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저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남매가 돌아가면서 하라고, 저는 빠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혜진 아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고함쳤습니다. 박미숙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어요. 네, 제정신이에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죠.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마치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혜진 아가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벨소리가 점점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무음으로 전환했어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화 좀 받으라는 문자, 얘기 좀 하자는 문자, 오빠한테 다 말하겠다는 문자. 그 모든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혜진이한테 전화가 왔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역시나 아가씨가 남편에게 먼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 가는 거 거절했다고,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거절하냐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떡하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혼자서는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그 말을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돌본 게 20년이냐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다 했다고, 시누이들은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갔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동생들도 바빴으니까 그랬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전 안 바빴을 것 같아요? 전 사람도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진정하라며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말하는 거라고 20년 간병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죠. 남편은 또 가족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집에서 존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간병을 이제 못하겠다고 세 남매가 나눠서 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못하겠으면 저는 시댁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들한테 말해보겠다고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너무 저한테만 떠맡긴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동생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컸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 아가씨들이 반발하는 소리, 다시 남편이 설득하는 소리. 그 모든 대화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간병을 세 남매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새언니도 20년 동안 혼자 다 했다고, 이제는 우리가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아가씨는 오빠가 새언니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냐며 새언니 편만 든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새언니가 너무 많이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제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작은 시누이 수진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한테 들었다며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제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안다며 하지만 자기들은 정말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시간 없다고 제 인생도 살고 싶다고 대답했죠.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제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유산 이야기를 또 꺼낸다고 비난했어요. 억울하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억울하죠. 20년 헌신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알았다며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볼 거라고 했어요. 새언니는 이제 안 와도 된다는 차가운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회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정말 잘한 걸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 몸도 제 마음도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동생들한테 다 얘기했다며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알았다고 3명이서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저한테만 모든 걸 떠맡기고 모르는 척했다고 사과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편이 되겠다고 둘이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랜만에 안심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편에 서 있었고 저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매일 동생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거실에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비난하는 소리, 남편이 난처해하며 대답하는 소리.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누이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계속 당신 얘기를 해. 뭐래요? 당신이 너무한다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단체 카톡방에는 시누이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빠, 형수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다 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래. 형수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어? 전 20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해요. 그래도 당신도 결국 그쪽 편이네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따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거실 쪽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서재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건 제가 20년 동안 작성해온 간병 일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매일매일 기록했던 수첩이었죠.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내역, 명절 준비 목록, 간병하며 느꼈던 생각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첩을 읽으며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이후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조용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걸 당신 혼자 했구나. 남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남편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하기로 했어. 가족회의요? 응. 누이들하고 아버지까지 다 오기로 했어.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제가 가야 해요? 당연하지. 당신이 주인공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6시 시누이들과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큰 시누이 혜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오늘 제대로 얘기 좀 합시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수진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고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건 앞으로 아버지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기 위해서야. 오빠, 그러니까 새언니가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혜진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 세 남매가 나눠서 할 거야. 뭐? 오빠 무슨 소리예요? 혜진 아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언니가 20년 동안 혼자 다 했어. 이제는 우리가 나눠야지. 오빠, 우리는 회사 다녀서 시간이 없다고요. 형수도 자기 인생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저를 쏘아봤어요. 새언니, 당신이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족 이간질하려고? 아가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까지 잘하다가 혜진 아가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새언니가 잘한 게 아니야. 너무 참았던 거야. 오빠도 참, 새언니 편만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남편은 가방에서 제 간병일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새언니가 20년 동안 매일 기록한 거야.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낡고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 약 처방 내역, 간병 기록, 명절 준비 목록. 전부 다 여기 있어. 시누이들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봤어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 복용한 약, 식사 내용,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간간히 적힌 제 감정들. 오늘도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지. 명절 준비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30인분 음식 만드느라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밤에 5번 깨셨다. 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혜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새언니가 이렇게까지.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새언니가 20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했어. 너희는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갔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오빠, 그건 우리도 바빴으니까. 바빴어? 형수는 안 바빴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새언니도 똑같이 힘들었어. 아니, 더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전부 다 했으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시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첩을 들여다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6년을 사신 노인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한 일을 알아주길 바랐죠. 그 바람이 이제야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수첩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아가씨,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한 줄은. 수진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새언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 노고가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아버지를 돌볼 것인지, 새 남매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한 달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첫 주, 수진 아가씨가 둘째 주, 저희 부부가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는 세 가족이 함께 분담하기로요. 병원 동행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각자 음식을 나눠서 가져오기로 했죠. 새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혜진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20년 동안 정말. 혜진 아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아가씨도 제 손을 더 잡았어요. 새언니, 제가 다음 주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수진 아가씨.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이제 편하게 지내거라. 내가 딸들한테 잘 말해놓을게. 아버지, 가족들이 돌아가고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약속해. 고마워요, 여보. 남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걸어온 길,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혜진 아가씨가 첫 주 간병을 맡았어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를 챙기고 약도 드리고 청소도 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혜진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고 형수가 20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힘내라고만 했어요. 이제 혜진 아가씨도 알게 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달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혜진 아가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힌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서 있었던 모습이었죠. 언니 왔어요? 혜진 아가씨가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네, 아가씨. 아버님이 부르셔서요. 아버지가 방에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시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아버님, 부르셨어요? 며느리 앉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줄 게 있어. 그러시며 상자를 제게 건네셨어요. 낡고 먼지가 앉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이었죠. 어머니가 쓴 편지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오늘도 며느리가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내 몸을 닦아주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다. 딸들에게만 따뜻하게 대했다. 왜 그랬을까?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편지도 펼쳐봤습니다. 5년 전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30인분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딸들은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갔다. 며느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로서의 체면 때문이었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밤에 5번이나 깼다. 그때마다 며느리가 달려왔다. 자기 잠도 못 자면서 나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물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내 때문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나는 며느리에게 물이 미지근하다고 투정을 부렸다. 왜 나는 이렇게 못되었을까? 편지를 읽으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편지였어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며느리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모두 하지 못했다. 재산도 딸들에게만 주기로 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20년 동안 나를 돌봐준 며느리에게 말이다.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고 딸들에게도 말했다.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직접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 편지라도 읽어주길 바란다. 너는 내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었다. 너는 진짜 내 딸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 상자를 주셨어. 며느리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지. 그럼 왜 이제야? 미안해. 나도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고 있었거든. 이 편지를 주면 며느리가 더 슬퍼할까봐 망설였어.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가족회의 때 며느리 간병일지를 보고 깨달았어. 며느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혜진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새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혜진 아가씨에게 상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쓴 편지들이라고요. 혜진 씨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이런 마음을.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혜진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처럼 언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했어요. 혜진 아가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저는 혜진 아가씨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도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안도, 그리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죠. 어머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의 마음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별이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 저도 어머님을 이해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2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약속대로 돌아가며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혜진 아가씨가 첫 주, 수진 아가씨가 둘째 주,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부부 차례였습니다. 간병을 분담하면서 시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혜진 아가씨는 전화할 때마다 새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아가씨도 한 주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진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나야. 내일 우리 집에 한번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혜진 아가씨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혜진 씨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수진 씨와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언니 왔어요? 앉아요. 혜진 아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죠. 다들 앉고 나서 혜진 아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건 간병 문제 때문이에요. 간병 문제요?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혜진 씨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수진 아가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우리 남편도 불만이 많아요. 왜 처갓집 일을 자기가 도와야 하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새언니가 다시 전담해주면 안 될까요? 혜진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다시 전담하라고요? 2주 전에 약속한 건 뭐였나요?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세 남매가 나눠서 하기로.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전 20년 동안 혼자 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언니도 알잖아요. 우리는 직장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언니는 집에 있으니까. 혜진 아가씨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마치 제 시간은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그건 아니지. 우리가 약속했잖아. 오빠 현실을 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다들 지쳐서 쓰러질 거야. 그럼 언니는? 새언니는 20년 동안 혼자 했는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들 해. 내가 말하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라, 미안하지만 딸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너라도 계속 돌봐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마저 그쪽 편이신 거예요? 아버님, 며느리가 제일 잘하잖아. 딸들은 서툴러서 내가 불편해. 그럼 전 어떡하라는 거예요? 며느라 가족이잖아. 조금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묶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언니, 2주 전에 약속했잖아요. 세 남매가 나눠서 하기로요. 그 약속은 뭐예요? 새언니,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정말 못하겠어요. 혜진 아가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전 20년 했어요. 혼자서요. 그래도 뭐예요? 제가 또 희생하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금반지 줄게요. 엄마 금반지 말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반지요? 무슨 소리예요? 새언니가 계속 아버지 돌봐주면 우리가 금반지 하나 줄게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새언니 갖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줄게요. 그 대신 아버지 계속 돌봐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반지를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제가 간병을 계속하면 금반지를 준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네. 새언니 이거 받고 싶었잖아요. 전 인정받고 싶었어요. 금반지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반지로 저를 매수하려는 거예요?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금반지 줄 테니까 계속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금반지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 혜진 아가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집에 가요. 응,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언니, 잠깐만요. 혜진 아가씨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언니가 왜 저래? 금반지도 준다는데. 이해가 안 가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계속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울지 마. 당신이 오라. 왜 이러는 걸까요? 누이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전 금반지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알아. 당신 마음. 남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시 원점이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희망을 가졌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가족회의에서 화해하고 약속했던 것도 헛된 기대였어요. 결국 시누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편리한 존재로만 봤어요. 금반지로 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마저 며느리더러 참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가족에서 대체 뭘까요? 20년을 헌신해도 편지를 읽어도 눈물 흘리며 화해해도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건가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제 손을 잡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아가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언니, 금반지는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금반지를 조건으로 걸었던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나도 알아. 누이들이 너무했어.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2주 전만 해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2주도 못 버텼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죠. 금반지로요. 나는 금반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니 비참했습니다. 20년의 헌신이 금반지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최악이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금반지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시누이들에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계속 연락하며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보, 누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대.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싫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생들도 힘들어 보여. 진심으로 미안해 하더라. 2주도 못 버티고 또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금반지로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며느라, 나다. 아버님,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결국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 널려있는 신문, 정리되지 않은 약병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며느리, 미안하구나. 지난주에 내가 잘못 말했어. 며느리더러 참으라니.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딸들처럼 며느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여겼지. 아버님, 그런데 말이야, 요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약 챙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며느리는 이 모든 걸 20년 동안 혼자 했구나. 며느라,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지. 혈연보다 더 나를 돌봐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며느리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았어. 시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 아가씨와 수진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새언니, 왔어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앉아라. 오늘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시누이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금반지를 조건으로 걸었던 거 정말 최악이었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혜진 아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아가씨도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형수 없이 아버지 돌보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도요.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틀씩만 해도 녹초가 되더라고요. 언니는 이걸 20년 동안 혼자 했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형수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두 사람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언니, 금반지 진짜 미안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혜진 아가씨가 가방에서 금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니 드릴게요. 조건 없이요. 아가씨,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전 금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을 알아주길 바랐어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혜진 아가씨도 제 손을 잡았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편지에 쓴 것처럼 새언니는 우리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 아가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아가씨도 함께 울었어요. 새언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씨들,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네, 약속해요. 다시는 새언니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요. 우리가 아버지 돌볼게요. 새언니는 가끔 오고 싶을 때만 오세요. 시누이들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금반지 받아라. 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이건 며느리가 받아야 해. 20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표로 받는 거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혜진 씨가 금반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니 받아요. 이건 형수 거예요. 진작 드렸어야 했어요. 저는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끼고 계시던 그 반지. 이제야 제 손에 쥐어진 반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인정의 표시였어요. 가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가 더 고마워요, 언니.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남편도 언제 왔는지 현관에 서서 울고 계셨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혜진 씨와 수진 씨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정말. 새언니 요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서로를 도울지에 대해서요. 언니, 우리가 월 단위로 아버지 돌볼게요. 언니는 정말 쉬세요. 고마워요. 근데 전도 가끔 와서 돕고 싶어요. 아버님 보고 싶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새 며느리와 딸들이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설거지를 하고 수진 아가씨가 닦고 저는 정리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새언니는 이걸 매일 했구나. 이제 우리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언니.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는 소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다. 그러게요. 믿기지가 않아요. 드디어 당신이 인정받았어. 네. 20년이 걸렸지만요. 제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증표였어요. 어머님, 이제 저도 진짜 이 집 가족이 됐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20년의 무게가 마침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손가락에 금반지를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금반지. 이제는 제 손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반지였어요. 처음 끼었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반지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증표였어요. 20년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아가씨였어요. 새언니 나야. 내일 아버지 병원 가는 날인데 내가 모시고 갈게. 네 아가씨. 고생하세요. 고생은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새언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좋아요. 갈게요. 고마워요, 언니.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혜진 아가씨와 수진 아가씨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돌아가며 시아버지를 돌봤고 힘들다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새언니 덕분에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새언니가 2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제 간병 일지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작성한 낡은 수첩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오늘도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지.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것만으로도 보람있다. 명절 준비가 힘들지만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 예전에 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많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가족의 진심을 이끌어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안도감이었어요.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이 저를 알아봐줬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나?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께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다음 날 저녁 혜진 아가씨 집에 갔습니다. 수진 아가씨와 시아버지도 와 계셨어요. 남편과 함께 도착하니 혜진 아가씨가 환하게 맞아줬습니다. 새언니, 어서 와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예전보다 솜씨가 많이 늘었더군요. 아가씨, 이거 다 아가씨가 만들었어요? 네.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기억나요? 예전에 언니가 만드는 거 봤었잖아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좋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앞으로 자주 모여요. 수진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혜진 아가씨와 수진 아가씨가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라,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님. 정말 편해요.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며느라, 고마워. 우리 가족 하나로 만들어줘서 며느리가 참아준 덕분이야. 며느리가 목소리를 낸 덕분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의 기둥이야. 진짜 기둥.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당신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가자. 정말요? 그래. 이제 당신 시간 생겼잖아. 우리 둘이서 천천히 여행하자. 남편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결혼한 이후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항상 시댁일이 먼저였고 제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좋아요. 가요. 다음 주에 예약할게. 일주일 정도 다녀올까? 일주일이나요? 당연하지. 당신 쉴 자격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참았던 시간, 헌신했던 순간들이 결국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손가락의 금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었던 반지였어요. 인정의 표시로 받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인정은 금반지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것이 진짜 인정이었습니다. 금반지는 그저 상징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20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약속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58이야. 인생의 절반이 넘었지. 어쩌면 너무 늦게 제 인생을 찾은 건지도 몰라요. 20년을 희생하고 나서야 가족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며 살 거야.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한 사람으로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계속 흘러가는 거겠죠. 힘든 시간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제 편에 있었고 남편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손가락의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이 집 며느리, 아니 가족이 됐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미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당한 며느리, 박미숙의 진짜 인생이요.